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효과의 문제에 대해서 윤홍식 교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또는 일단 유현혜 교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경제학자시고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는 주제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까 일부 세션부터 계속 들었던 생각이 몇 가지 경제학자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복지 문제를 굉장히 사회안전망 문제로 생각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 변화나 산업의 변화와 무관하게 그냥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소위 쉽게 얘기하면 뒤치다거리하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렇게 완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두 번째는 경제학을 하시는데 이게 결국은 자원 배분 문제인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문제들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학에서 정치가 빠지면서 정치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학만 얘기한다. 근데 사실 뭐 공정거래도 마찬가지, 재벌개혁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정치적 문제인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으셨나. 그래서 저희 사회정책 하시는 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주로 지금 사회정책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경제학 분야로 좀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 하시는 분들도 정치학이나 정치학 쪽으로 진입해 들어오셔야 우리가 정치, 경제, 복지가 이게 한 틀에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핵심 주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문재정부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복지국가 체제라고 저는 붙이는데, 그래서 대안적 복지 체제를 만들어냈냐 이런 관점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제 과제들 얘기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제, 복지는 하나의 벡터라는 관점을 좀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가 움직이면 정치랑 분배가 같이 움직이고 복지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생산체제나 성장체제가 같이 움직여야 되고 이런 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개별사회정책으로는 일정한 성과가 있지만 지난 20년간의 어떤 개발국가 유지를 문재인 정부가 거의 변화시키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제 핵심적인 주장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정치적 유산하고 경제적 유산에 근거해서 복지 체제를 보고 이 복지 체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각각의 영역에서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복지국가 전공하는 사람과 사회정책 전공하는 사람은 주로 이 부분만 보는데 이 부분만으로는 지난 20년 동안 답이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국가 복지 체제를 말씀드리면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개발국가 주제는 90년부터 97년을 기준으로 놓고 그 이전에 한국의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분배를 통해서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체제 그것이 서구에서는 복지국가와 기회적 들가물의 역할을 하는 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서 그런 건 있죠. 개발국가 시기에 우리 노동자들이 뭐 심하게는 12시간, 14시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다음에 병역적 노동통제 이런 부분 그리고나 그걸 통한 성장 그걸 통한 물질적 부와 빈곤에서 벗어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빠져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제 개발국가를 이해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게 보는 거죠. 경제성장률도 저하되고 취업기술도 저하되면서 실제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그 그림이 보여진 이게 여러 가지 과거에 지니게스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몇 가지 조합해서 되는 대로 다 수집한 건데요. 이게 이제 사회 지출입니다. GDP 대 복지 지출의 변화이고 이게 이제 지니게스의 시장과 가처분들의 변화인데 보시면 여기는 사회 지출이 복지가 지출하지 않는데도 불평등이 계속적으로 완화되는 이런 시기였고 이걸 이제 개발과 복지 체제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예를 들어 사회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90년과 97년 사이를 지나면서 이런 개발국가 복지체제에 대한 대안적 복지체제를 만드는데 지난 20년가 실패했다. 근데 그것은 개별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정치적인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갔던 게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97년 이후에 우리가 복지를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지의 성격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보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확대되긴 했지만 주로 정규직 노동자랑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확대됐는데 대략 전체 GDP 사회 지출에서 80에서 70% 정도를 사회보험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나 사용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하는 복지제를 만들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제 현재의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규직의 사회보험 커버리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커버리지, 지난 20년 동안 미세한 변화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그럼 과연 이것을 우리가 사회주를 확대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사회정책이나 복지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의 실험은 복지를 지출을 통해서 이거를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생산체나 성장체제와 무관한 그런 지출을 통해서 그런 사회지출, GDP의 예를 들면 20% 30% 하는 지출을 통해 이 지속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면 성장체제랑 아니면 경제체제랑 복지체제가 조응하는 방식으로 복지체제를 설계해야 되고 성장체제도 마찬가지로 설계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게 로봇입니다. 왜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은 왜 우리가 그러면 저는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체제를 이런 복지체제를 역친적 선별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선별주의가 자산소득주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을 잇는 사람들에게 사회보험, 공적 사회보험이 집중되는 그러니까 위로 선별하는 이런 의미에서 역친적 선별 체제라고 하는데 이런 선별 체제가 도대체 왜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이것과 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국의 이제 루먼 밀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걸 보시면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그 증가율들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결국 생산성이라는 것이 단위 노동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과 대기업 중에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일자리에서의 양극화 문제나 분절한 문제와 연결되고 그것이 사회보장이 공적으로 이들에게 집중되는 이런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체제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생산체제나 생산을 재생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복지국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노동자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 체계, 그리고 조립형 성장 체계에서 그것들을 공정 관리하는 노동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의 복지체제는 복지국가는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조들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사실은 그게 왜 이렇게 됐느냐는 몇 가지 이제 가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제 판단으로는 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약간 민주화 아까 이제 노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자동화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에서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가설은 아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90년대 상당합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7년부터 89년까지 3조 호황 시기에 내수와 소득의 상수라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90년대 상당합당을 가면서 한국자본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숙련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를 주로 보면 이제 복선형 발전이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기업의 발전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이 연관되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되면 그 이제 분리돼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한국의 자본이 아마도 그게 상당합당으로 권리주의 체제가 재도래하면서 노동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아마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물론 가설은 검증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이런 제조업 수출에서 국내 국가가 지수인데 이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내려가고 있고 중국은 수출 상품에서 국내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로봇 밀도하고 국내 부가가치 창출하고 굉장히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것이 우리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석하면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 문제와 아마 연관될 거 아마 그게 지금 이민 교수님 말씀하신 뭐 중소기업이나 암묵지나 뭐 숙련의 바탕을 둔 이런 것들과 아마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왜 아까 그런 역진적 상별주의 체제가 나타났냐면
그러니까 이른 산업화에 대한 문제, 이른 탈산업화의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조업이 성장하고 그거로부터 이렇게 유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미국이 산업화의 정점에 있을 때 GDP, 1인당 GDP 거의 60% 수준에서 탈산업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런 이른 어떤 이른 탈산업화 이런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의 격차인데 이런 격차도 아마 자동화 문제와 이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최근에 이제 불안정 고용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자본이 이윤을 실현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면 결국은 어떻게 이윤을 자본이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보호비용의 내부화, 그 다음에 생산비용의 내부화, 생산비용과 보호비용과 거래비용의 내부화 이게 이제 미국 패권의 전성기였고 이 시기가 바로 복지국가의 전성기였거든요. 수직 계열화하고 기업이 다 직접 고용하고 거기서 이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런 복지국가가 확장됐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전성기하고 제조업 전성기하고 복지국가 전성기가 일치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뭘 이야기하냐면 굳이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이 거래 비용과 생산 비용을 시키는 것이 이윤 창출의 가장 좋은 방식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게 큰 흐름으로 이해한다면 여기에 저항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여기에 근거해서 새로운 체제의 복지체제나 새로운 체제를 만들면 좋을지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복지체제가 만들어진 것, 복지국가 전성기가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힘을 갖고 있었느냐 얼마나 자본을 제어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따라 공개 문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생산 비용과 거래 비용의 외부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문제는 기술적이고 경제적 문제이긴 하지만 곧 정치적 문제이긴 하다.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조직화하고 정체성을 갖고 중요한 정치 투자를 입장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노동 형태로 등장하시는 분들의 정치적 조직화 문제도 그것과 연관돼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사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공적 사회보장을 통해서는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을 낮게 주고 가처분성을 높이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사가지고 공적 보장을 대신하는 이런 체제가 이제 구축된 거죠. 이걸 보시면 이게 조사부담률의 변화인데 거의 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OECD랑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아마 조세부담률이 21%대에서 아마 유지시키는 걸로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건 사회보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률이거든요. 이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과 같은 형사로 가면 우리는 정규직 좋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치적 문제를 보면 근데 그거를 개혁하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부라고 얘기하는 정부에 들어가도 6개월 또는 1년 반쯤에 다 백도하잖아요. 다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 그건 결국은 우리의 민주화의 과정, 정치화의 과정에서 권위주의 세력이 지속됐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마 지금 현재 민주당을 보수 야당이라고 비판했는데 지금 한국당이 보수 야당이 되고 민주당은 마치 진보적 정당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두 개의 양당 체제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제가 근본적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선생님들이 전시 1부와 2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혁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가? 이 정부가 과연 그런 개혁을 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데올로기적 신념들과 아니면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 못할 것들을 요구하고 싶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정치적 구도, 양당 구조, 수선거구제, 다수투표제 이런 방식으로는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정치들과 질서를 바꾸는 것들도 함께 이제 고민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노조조정률은 이제 이 힘이 굉장히 우리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공무원입니다. 근데 공무원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조직되지 않은 실체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재벌 체제를 개혁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성장했냐면 재벌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걸 바꾸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불안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할 든든한 조직적 기반이 존재했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 그런 기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누가 과연 할 수 있는가를 복지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직노동은 돈 역량은 그나마 있는데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은 조직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촛불항쟁이나 이례적으로 집중하고 다시 흩어지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단체는 시민을 대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조직된 시민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한국 사회에서는 출렁이는 여론 지지를 빼놓고는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복지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문제점과 뭐 해야 되느냐 결국 개발국가 복지체제에서 역침적 선별주의 체제가 넘어가고 대안적 복지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관점인데 정치적 과제, 복지체제에 관한 정치적 과제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조직된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뭐 결사제권, 아예로 핵심 협약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유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과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의 국제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시대처럼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자동화와 숙련이 노동순이 함께 가는 함께 가는 체제를 어떻게 하이브리드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핵심 과제인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벌 대기업 수출 중심의 체제를 재구성하고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지는 체제는 결국은 사회보험하고 지금 당분간은 사회보험과 비사회보험이 균형되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이제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또는 조각보 복지 체제라고 해서 굉장히 이질적 노동시장과 산업체계를 대표하는 사회제도들을 연결하고 붙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각보이블을 만들고 그 조각보이블이 보편성을 담보하는 뭐 이런 방식의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금융과 부동산에 의존했던 중산층들의 어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체계를 공적 체계로 끌어들이는 방식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결국 공적 재원의 확대라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증세 부분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몇 가지 이제 평가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했냐는 부분을 평가를 해보면 결국은 사회지출 확대를 보면 굉장히 미세한 변화들만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연평균 증가율인데요. 그러니까 1년 더한 다음에 계산해보면 증가율을 보면 노무현 정부의 증가율은 절반. 이건 그 시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퍼센티지 포인트를 보면 거의 노무현 정부랑 같습니다. 같은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20년 동안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복지 지출의 양적으로 많이 확대한 정부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봤던 여기서 대략 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3% GDP 대비 13%에 근접하는 방식으로 2020년에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들이나 체제 개혁이나 생산 체제를 바꾸는데 이게 거기서 오는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GDP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대략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이 부분이 뭐냐면 정규직 아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두에게 해당하는 또는 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조세부담들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 들어와서 2018년에 2017년 세제개혁을 보면 증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2018년 세제개혁을 보면 다시 감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출주도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이게 이제 WTO에서 나온 건데 교육 증가율이고 밑에 게 이제 GDP 증가율인데 보시면 지금 2010년 이후에 이것들이 서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체제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체제로 갔고 또 아까 나온 얘기인데 무역 결합도 문제. 이건 이제 개발도상국가, 중국, 뭐 다른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무역 결합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중심으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걸로 성장하는 체계에 한국이 불가능해졌고 그럼 대안이 뭐냐? 결국은
수주가 내수가 균형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대기업 중과 플러스 중소기업, 그러니까 자동화와 사람에 기반한 수익량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재벌 대기업의 집중도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 최근에는 더 강화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걸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양당치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범부권은 답보 상태이고 사회적 대화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사회적 대화 두 군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특위랑 그 다음에 사회전망특위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국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대화가 기본적으로 노동조건이랑 큰 틀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환되거나 논의되는 시스템인데 한국은 노동조건 따로, 사회안전망 따로, 국민연금 따로 다 개별적으로 논의합니다. 굉장히 아마 이게 이제 우리 내부의 어떤 조직된 정치적 역량과 이런 대표성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네, 사적 대화. 사적 대화라고 해도 그런 거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된 대표들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대표들을 포함시켜서 이제 기존의 코퍼레이트층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회적 대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노동의 조직화와 IM을 기준화라 이런 문제들, 그다음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아직 정치적 계획은 답보 상태에 있고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어떤 다양한 이해 집단들로 사회적 균열이 나타나는 정치적 구도가 만들어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국가의 긍정적이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성이 강할수록 GDP의 사회주축이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OECD 국가는 높게 나타나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디로 갈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복지까지 총 종합하면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미국의 일명 GDP를 주요국의 일명 GDP로 미국의 1인당 GDP를 100으로 놓고 한국의 일당 GDP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2010년부터 거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산업에서 경쟁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왜 사람들은 자꾸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지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정체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항상 나아졌죠. 근데 지난 2010년 이후로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사실상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게 기존의 관습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산업구조, 복지 이런 거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촛불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에 연이은 1,700만 명이 참여했거든요. 그 연이은 1,700만 명이 참여해서 정권을 만들었는데 그 정권도 아무것도 못 받고 그럼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미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됐고요. 이 정부가 만약 바꾸지 못한다면 다음 정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바꾸지 못하느냐? 그래서 결론은 경제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한데 결국은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개혁. 그래서 경제학자건 사회복지학자건 그 누구건 간에 이제 정치적 개혁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좀 집중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의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고민하셨던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또 풀어나갈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십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동식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복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복지 내에서는 강조하신 게 현재 어떤 그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의 역진성을 강조하는 두 포인트가 저는 중요하게 느껴졌고요. 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문정부의 어떤 문제를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적인 한계로 돌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체들이 문제를 좀 가릴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주어진 어떤 한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못한 것이 많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문정부가 들었으면서 사실은 그 사회복지나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에
정책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문정부의 노선은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리고 문정부에게 있어서는 사회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노선의 틀 내에서 의미부여를 받았던 걸로 이해를 하고요. 사실 뭐 이런 소득주도 성장에서는 제가 파악하는 선상에서는 사회복지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떤 분배 문제의 개선, 현재 어떤 소득 불평등의 해소를 강조하는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 뭐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것을 통해서 성장까지도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하여튼의 의미를 부여했던 거는 저희가 참여정부의 아까 윤홍식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참여정부의 경험을 보면서 나름대로 뭐 복지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이 밑에서 뭐 비정규직 문제 등 한없이 허물어져 가니까 아무 성과를 못 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시장 개혁적인 어떤 분배 정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복지 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배를 얘기하는데 꼭 이렇게 성장에 유용한 것이어야지만 되는가? 분배는 분배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걸 꼭 그동안 수십 년 진행된 성장 담론 하에서 합리화시키려는 게 조금 안쓰럽다 이런 시각이 좀 있었고요.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에서는 성장 담론으로 얘기할 때 적어도 초기에는 매수 증진 효과를 상당히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계에서 우리가 분배 개선을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는 또 어떤 면에서 저희는 뭐 사회적 기능을 누구나가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게 아마 경제학계에서는 뭐 쌤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역량 그런 개념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좀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지나치게 좀 내수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약간의 그 색깔 차이를 느꼈는데 막상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서 초기에 느꼈던 거는 소득주도 성장 노선이 시장 개혁적인 어떤 노력과 사회정책에서의 재분배 노력을 결합하기보다는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재분배 노력을 제외하고 시장 개혁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분배에 개입하는 대로 조금 몰빵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게 저는 최저임금 문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기에 상황을 보면 우리 저 윤홍식 교수님이 분배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놨는데 사실은 IMF 이전서부터 한 10여 년, 한 2008년, 9년까지 기간이 매우 빠르게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증대하는 기간이었는데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연령대에서는 소위 그 남성 가구주 중심의 어떤 노동소득에서의 격차와 그 다음에 노인 가구에서의 빈곤 악화가 굉장히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지난 한 10년 가까운 시기는 근로소득계층에서의 분배는 정체 내지는 약간의 개선세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14년, 15년까지 시장소득의 경우에. 근데 노인의 경우에는 계속 불평등과 빈곤이 악화됐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뭐 정체 상태를 보이는 것처럼 나타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저 홍민기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한 15년, 16년서부터는 주로 금융소득 등의 자본소득의 어떤 그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상위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이 좀 최근에 포착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시기에서의 상당히 주요한 문제는 노인, 조금 확대한다면 중고령자서부터 악화되는 어떤 소득 분배 상황 이 부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했고 지금의 시기에서는 고소득자의 자본소득에 대한 어떤 대처하는 어떤 누진적인 조세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은 이 둘 면에서는 사실 거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윤홍식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사회보험 조금 더 좁은 범위에서 어떤 복지로 들어가서 사회보험의 역진성을 얘기했는데, 사회보험의 역진성 문제라면 사회보험 자체를 개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주요한 접근은 조세 베이스의 어떤 정책들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어떤 그런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생각이 되어 왔고, 뭐 한국형 실업구조가 뭐 실업보험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고, 그다음에 기초보장제도가 있었고 했는데, 사실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기초연금을 한 6개월 정도 조금 앞당겨서 5만 원을 올렸다라는 건데, 대부분 이미 대선 당시에 어느 주자나 어느 정당이나 합의했던 수준의 것을 벗어나지 않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기초보장에 앞선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안 대는 과정에 우연히 사고로 기재부가 사고를 치면서 뚱딴지같이 최저임금에 대항으로서 EITC가 확 뛰었는데, 저는 그걸 성과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EITC가 상당히 성과로 등장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큰 이런 상태였고, 사회 서비스 영역으로 가면은 저는 문재인 케어는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넓히는 방안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생각이 별로 퍼져 있지 않았고, 새로이 제기되면서 상당히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상당히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건강보험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세 등의 어떤 재원 확보와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없는 게 아직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근데 문케어 이외의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는 사실 그다지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회 서비스가 지난 한 15년 이상간 과도하게 민간의 영세업자에 의존한 어떤 전달 시스템, 공급 시스템으로 왔고,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의 질 문제, 인권 문제 등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공립 시설 강화나 공공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들이 상당히 공감대가 높았고, 그렇게 또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으로 진행된 게 제가 보기엔 적어도 장기요양 등의 주요한 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저는 약간 주체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소득주도 성장 노선에서 과도하게 사회정책이 조금 마지막라이즈돼 있지 않았는가, 적어도 초기에.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여전히 이번 정부에서도 보수적인 재정운용 문제 때문에 조세 기반의 어떤 정책이 수차례 논의가 되다가 결국은 좌절되는 그런 경험을 맞았고, 그런데 기재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게 다 증세 얘기가 없기 때문이다. 증세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정 운용을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변호를 하는데, 일정 부분 근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늘리면서 증세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기조를 띌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여지가 상당히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역시 그 복지 전공자와 경제 전공간의 이게 시각 차이가 조금 아까 드러났던 것 같은데, 김 교수님께서 이 경제학자들은 이 복지 문제를 상당히 뒷사람대로 생각한다는데, 경제 전공자들은 복지 무슨들을 재원이라든가 조세지하는 상관 무슨 그 복지 늘리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 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플로어 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한두 분이라도. 그러시면 일단 저기 고려 선생님,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분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그러니까 경제학이나 사회정책이 이제 함께 가야 된다, 경제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됐고, 역사적으로 보면 생산과 분배라는 문제가 강력하게 결합했을 때 생산도 가장 전성기였고 복지국가도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자본주의도 전성기였고, 근데 그 둘이 약화됐을 때
자본주의도 약화됐고 복지제도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이미 우리가 그 수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산과 분배를 어떻게 강하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이제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 기본소득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본소득들로 불러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논의하는 거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가지고는 체제 전환적 의미를 한국의 기본소득 논자들은 담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에게 대한 수당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사회수당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본소득을 만약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기본소득이 어떤 경제체제와 관련되어 있고 지지하는지 예를 들면 사회보험은 명확하게 제조업의 전성기와 관련되어 있는 분배체계거든요. 그럼 기본소득은 어떤 생산체제를 요구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움직여낼 수 있는 정치적 주체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회주체를 늘리자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산업구조가 변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그냥 퉁쳐서 다 주자 이런 표현은 쓰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분배체계는 반드시 생산체계와 관련이 있는 거고 그것들이 가능하면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틀에 대해서 좀 고민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노인빈곤 문제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건 한국 사회의 집단적 배신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산업화 시대에 일했던 시간이 거의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절반이 빈곤이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문제를 존중하지 않고 그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노인들은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어저께 이제 한겨레신문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하여튼 화요일날 한겨레신문하고 참여대 삶신문하고 같이 문재인 케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거기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비급여를 급여화시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전혀 않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자세한 건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양적인 면에서 지난 보수 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지 지출을 증가시켰다. 이 정도까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지난 화요일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가 C학점 정도 주는 게 맞겠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복지는 이 불평등 또는 빈곤 완화 문제인데 그 불평등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각을 임금 소득 간의 불평등으로 보면은 처방이 최저임금의 상승 그것이 바로 장화성 실장에 대한 병책이 있는데 사실은 더 큰 불평의 원인이 금융소득과 자본소득인데 그쪽에 대한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조세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교수님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임금소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금융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불평등의 또 완화 수단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후반기에는 좀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